부분까지 끝내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토론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는 걸로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지금 권태엽 부회장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토론이니까 이제 토론과 이 주제 발표와 관련돼서 뭐 추가적인 의견도 있으실 거고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토론의 자리니까 이제는 좀 이성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하면서 더 발전적인 방안들을 마련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인데요. 노인요양서비스연구소의 소장이신 은영 소장님께서 토론을 먼저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노인요양서비스연구소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 발제해 주신 발제자의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발제문을 읽으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4가지 커다란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요양 수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데이터를 더 보여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수가 결정 논의의 흐름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가 인상분이 종사자 처우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재무회계 공공성이 낮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장기요양위원회 그 회의 서류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수가는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 그래서 그동안의 요양수가 인상률 평균이 연평균 한 3.16%, 공생의 경우 1.31%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자 이렇게 이제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고요. 노장법 개정을 통해서 재무회계 공공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자 뭐 이런 정도의 결과들을 도출해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의문은요. 시설의 경영 수지가 과연 수가의 기준인가 또는 기준이 되는 게 맞는가 혹은 기준이라면 제대로 체크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료집에 제가 경영수지 분석 4가지 보고서를 제시를 해봤는데요. 위에 3개는 건보공단이 공식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중앙회가 이제 연구용역한 결과 보고였습니다. 그 4가지 보고서들을 기준으로 볼 때 우선 장기요양 수익 대비 얼마큼 운영하고 있는가, 어떤 경영 현황을 갖고 있는가, 장기요양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2013년 연구에서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이후 몇 가지 수치가 변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최근의 공식 보고서인 사회보장학회 2015년 자료에는 장기요양 수익률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회 자료를 보니까요. 5개년 평균 마이너스 3.09 그리고 최근에는 뭐 3.22 뭐 이런 정도의 마이너스 3.2 정도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회계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뭐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느냐,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당초의 원가 분석과 표준 모형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매년 경영 수지를 기준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 분석도 정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표준 모형도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에 전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경영 수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수가를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대단히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가 분석과 표준 모형에 대한 검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등급 변화와 인정률 편차가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하는 의문이었는데요. 발제자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일본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등급 판정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가 한번 봤더니요. 최중증 노인의 총 증가율, 그러니까 5등급이죠 일본은. 5급의 총 증가율이 20%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는 게요. 어르신의 몸은 쇠약해지고 더 등급이 중증화되는 게 당연한 추순이겠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최중증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것이 일본 사회에 굉장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어서 그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고민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의 데이터가 저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데이터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1등급 어르신들이 굉장히 급격히 줄고 있고 3, 4, 5등급이 특히 3등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시설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시설들이 어르신을 잘 모셔주셨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럼 시설들이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겠고요. 만약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 되고 특히 시설보다 재가 쪽에서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양이 결정되는 재가의 경우는 대단히 큰 문제를 그동안 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좀 제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인정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국회가 내놓은 그 장기요양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등급의 그 등급 인정률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요. 그 편차가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역은 계속 낮고 높은 지역은 계속 높다는 것이죠. 그것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는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치매 어르신이 지역에 많으냐 혹은 독거 어르신이 많은가 혹은 8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많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등급 인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몇 가지 표들을 다시 또 정리해 봤는데요. 결론은 그 요인들과 등급 판정의 지역 편차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혹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았는지 현장에서는 매우 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수가 모형은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앞서서 80몇 시간, 117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사실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연구자들도 우리끼리 얘기하기는 지금 정도 장기 요양이 흘러왔으면 엄청난 데이터들이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논문으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근데 지금 장기요양학회에서조차도 논문 편수가 적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조차도 잘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일 텐데요. 특히 수가 모형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치, 얼마를 기준으로 몇 시간에 어떤 인력을 기준으로 표준 모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나와야 연구자들이 그것들을 분석하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도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가 모형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처우 개선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저촉됐을 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판례가 이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우개 선비 문제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같은 기관 안에서 다른 직군과 요양보호사 간의 임금 격차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왔고, 그동안 처우개 선비가 계속 유지되어 온 효과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데이터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보고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보면 2013년과 14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결과만이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처우개 선비 인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폭은 다른 직종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직종도 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인상폭이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주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2014년, 15년 공단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고서가 꾸준히 데이터들을 쌓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체크되지 않는 부분도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과 같은 질문을 제가 가지면서 한 5가지 정도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데이터를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책 정보뿐만 아니라 시설의 경영 현황 데이터가 이미 몇 년 동안 쌓여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또 수가 모형에 관한 것들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현장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재정관리 주체와 등급 판정의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서서 등급 변화와 그리고 요양 인정률의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재정운용의 주체가 등급 판정을 컨트롤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